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벼 스트레스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그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으신가요? 별로 안 받죠, 그죠? 안 받죠 하니까 또 짜증내는 학생이 있네, 보이. 교수님, 우리 그 취업 준비하랴, 공부하랴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학생 많이 있죠,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지금의 스트레스는 앞으로 미래의 80년, 그죠? 여러분들이 80% 80년이죠, 그죠? 80년을 밝혀줄 하나의 밑거름이다 하는 거죠. 필요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받는 스트레스를 뭐 하라, 개머히 수용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면 미래의 80년이 밝아진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랴, 진로 걱정하랴,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장학금 관계는 어떻게 된다? 또 앞으로 취업 관련해서 어떤 흐름으로 회사들에서 추진을 하겠다, 뭐 등등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편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즐겨야 됩니다. 그죠? 뭐의 수용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고 생물적 스트레스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1차적으로 저온이라는 게 있어요. 로우 템퍼러처죠. 온도가 낮으면 배의 지hen행 냉해와 장해행 냉해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지연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천천히 간다 이 말이죠. 장애는 어떤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피해를 나타낸다. 안 되게 한다. 안 되게 하는 냉해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어, 벼 재배할 때 대체적으로 벼는 고온성 작물이죠. 그죠? 온도가 좀 높아야 잘 자라는 것이다. 보통 30도씨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표에 비어 생육 과정에 따른 생육 적응과 저온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육 적응은 대체적으로 싹 틀 때는 당연히 30에서 34도로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싹 틔울 때는 20에서 25, 모짜리는 15, 25, 뿌리 내릴 때, 그리고 새끼 칠 때 25에서 32, 그 다음에 배동바지 유수 형성이라 하죠. 어린이 싹이 형성되는 색이 23에서 30도. 그 다음에 감소 분열기 한 30도 이내 내외가 되죠. 개화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3에서 33도. 그 다음에 이제 여문 때, 여문다는 건 등숙을 한다. 라이프닝 스테이지죠. 그래서 20에서 26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생육 저온입니다. 저온인데 이 한계 온도란 것은 고온도 있고 저온도 있겠지만 저온에 있어서 한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싹 틀 때는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싹이 안 틉니다. 발화가 불량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 싹 틔울 때는 직발한 경우에 12도씨 이하 되면은 발화 및 출하가 지연된다. 발화는 이 종자에서 이렇게 유하든 유권이든 1mm라도 나오면 발화라고 하죠. 그죠? 이것이 지연된다 이 말이죠.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12도씨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자포니카와 인디카로 우리가 본종 특성을 나누면 자포니카는 주로 이제 약간 낮은 온도에서도 어느 정도 발화를 합니다만 이 인디카, 인디아에서 나온 거죠. 얘들은 저온에서는 발화를 안 합니다. 그죠? 주로 고온 발화성이죠. 그래서 요게 한 2도씨 정도 차이 납니다. 실제 발화 최저 온도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디카 같은 경우에는 한 2도에서 14도씨 이 이하로 내려가면 발화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포니카는 10에서 12도씨 이상 이하로 내려가면 발화를 안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못 자릴 때 보면은 10 한 3도씨 요때는 뭐 생육이 불량해지고 이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 뿌리 내릴 때 뿌리가 잘 못 내리죠. 그 다음 새끼 칠 때 그러니까 분월기죠. 15도씨 새끼 친 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 유수 형성기 때 보면 17도씨죠. 그리고 감소분열기 출수 개화 요때는 다 17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삭이 잘 안 생기거나 화분 발육이 꽃가루 발육이 저해되거나 그 다음 출수나 개화가 지연된다. 그래서 추출이 불량해진다. 이 말은 잎집에서 이삭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뭐 추출이라는 것은 출수 그러니까 이삭이 나올 출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못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문 때 온도가 14도씨 이하로 내려가 보면 이 등숙기 때인데 거의 이제 10월달 9월 한 10일에서 10월 한 10일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아니면 9월 1일에서 뭐 10월 1일이나 9월 말. 근데 여몸이 지연된다. 지연되거나 불량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장애행, 지연행 냉해와 장애행 냉해로 나눈다 했죠. 그죠? 지연행이란 것은 늦어진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늦어지는 것은 자, 영양 생장기 저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때는 뿌리 내림이 불량하거나 생육이 지연되거나 새끼치기가 억제된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수가 부족해지겠죠. 새끼를 적게 치니까. 그 다음 또 여기 보면 출수가 지연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출수기 지연으로 염음 때 저온이 되면은 발육이 정지돼서 립 발육 안 된 그러니까 요렇게 알맹이가 차야 되는데 알맹이가 안 찬 이런 거 이상한 행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보시면 말하는 거 이런 거 발육이 안 되는 것을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알맹이가 차지 않는 쭉정이라든지 쌀학이 청칠한 것은 청색 익지 않은 노랗게 황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 청색 그 그린 녹색이죠. 녹색을 띠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죠? 요걸 청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가 안 커지는 나달 무게가 저하되는 이런 경우 그러면 출소가 지연됨으로 해서 결국은 발육이 정지되거나 정지된 잎이 증가하면 불임립 등숙이 안 된 것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쭉정이 사락의 청치가 증가하면 영문 비율이 저하된다 그죠? 그럼 결국 등숙률이 저하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나달 무게가 줄어드니까 잎중 알맹이 요 알맹이 무게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천알의 무게를 재죠. 그래서 천립중이 감소한다. 수량 구성 요소예요. 그죠? 결국은 뭘 하느냐? 수량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저온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 92년도에 그 일본에서 어, 냉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때 저온이 이제 문제가 돼서 내가 일본에 93년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마트에서 이런 마트가 있죠. 마트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쭉 서서 한 2시간 전부터 이 줄을 서서 뭘 사려고 태국에서 수출한 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태국쌀, 소위 인디카죠. 인디카를 인디카 쌀을 구매하려고 왜 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자랑하는 고시칼이 이런 품종들은 바닥이 났어요. 동이 났고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사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마트에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딱 한 끼 해먹고 한번 밥 쿠킹해서 먹어보고 맛이 영 차이가 나죠. 못 먹죠. 전부 뭡니까? 게를 주거나 뭐 사료를 쓰거나 아니면은 동남아 친구들은 이걸 이제 인디카를 먹으니까
동남아 유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공짜로 그냥 줘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쌀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릴 때 이 맛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냉해를 한번 저온을 피해를 입어버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 생식생장기 때 저온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이제 생식생장기라고 하면 유수 형성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이삭이 별 때 저온인 경우, 요 개화 출수 개화할 때 저온. 여기서는 유수 형성은 지금 말을 안 넣어놨습니다만, 자, 그러면 유수 형성은 여기 영양생장기 저온 중에서 이삭수 부족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삭이 별 때, 그러니까 수인기라고 하죠. 이 말은 수인기는 뭐냐면 이삭이 요렇게 잎집 속에서 요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볼록하게 이렇게 커지는 시기. 잉, 이삭수, 잉태할 그래서 수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에 저온이 되면은 화분 모세포의 발육이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신이 안 되는 불임립이 증가한다. 그 다음 이삭이 펴고 꽃이 피는 때에 저온이 되면 이삭 추출이 불량해지거나 아까 나왔죠? 잎집에서 나오는 거 그게 불량해지거나 이삭 끝의 이삭꽃이 퇴화되거나 그 다음 개화나 수분, 수정에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꽃이 수술이 6개죠. 6개. 이 꽃이 개화가 되는데 이게 불량하거나 수분은 이런 이제 암술 있으면 여기 이제 조세포가 있고 거기에 있죠. 꽃가루가 요렇게 똥똥똥 암술이 주위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 앉는 것을 수분이라고 하죠. 수정은 뭐입니까? 요래 꽃가루에 앉아서 여기 암술을 더 크게 그리보면 요렇게 생겼다 가정하면 조세포 극핵이 있는데 요렇게 결합하는 거죠. 요렇게 결합이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분과 수정의 과정을 겹치죠.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는 뭡니까? 극핵하고 만나서 사면을 만들고 여기는 조세포 하나하고 결합해서 이엔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배가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유가 되죠. 그죠? 쌀밥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수분 수정 장애가 일어나서 불임률이 증가해서 결국은 수량이 감소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 노랗게 누렇게 뜬 애들도 있고 또 파릇파릇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난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소위 내냉성, 찬 기후 조건에서 견디는 그런 품종을 선발하는 그러한 실험을 연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의 스트레스 중에서 환경적 스트레스와 방제법이 있더라. 그 앞에서는 정말로 온도가 12도씨 이하 또는 15도씨 이하 뭐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게 스트레스로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온도가 조금 낮더라도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이걸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극복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컨대 이런 경우예요. 자, 제주도에 이 밭이 있다. 그럼 작물이 자라죠? 자라는데 태풍이 팍 강하게 그래서 뭐 태풍이 초속 그 30m per sec 초속 30m의 강풍이 휘몰아친다. 이러면 이거 뭐 쑥대밭 돼버리죠, 그죠? 이 강풍에 의해서. 그래서 제주도는 삼다라죠, 삼다. 삼다. 뭐가 삼다예요? 이 세 개가 돌, 여성, 바람. 그죠? 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 주요한 밭 주변에는 어떻게 해놨다? 돌멩이도 이렇게 막아놨죠. 담을 다 사놨습니다.
물론 구멍이 중간에 뻥뻥 뚫려 있죠. 혐오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센 데는 바닷가는 이렇게 키가 큰 나무를 심어놨죠. 이게 뭐예요? 주로 침엽수죠, 그죠? 침엽수. 이런 썩이, 히노키, 가는 삼나무라든지 펜백 이런 걸 심어놨대. 왜 심어놨느냐? 바람이 세게 불면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뭔다? 방풍림이라는 게 있어요. 방풍림. 그러면 이 높이에 거의 한 3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여기 방풍림이 10m 하면은 이 30m 정도는 어느 정도 바람을 커버를 해준다 그죠? 이런 초속 30m가 초속 한 15m 정도 수준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방풍림의 효과다. 그리고 이 울타리의 효과다 이런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물리적인 방법이고 화학적으로 우리가 토양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런 경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수량 지수 Y축은 수량은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100이 지수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78년도는 평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80년도는 냉해가 왔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83년에는 아주 풍년이었다니. 그리고 68년에서 86년 평균을 해서 이래 보니까 자 비료 3요소 시험구 3요소란 것은 NPK란 얘기죠. 질소, 인산, 카리 또는 칼륨 이렇게 부르죠. K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료 3요소에다가 퇴비를 추가한 거죠. 시바르당 1톤 1000kg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헥타르당 몇 톤? 10톤이 되겠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 시바르는 헥타르의 10분의 1, 헥타르는 시바르의 10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1000kg니까 톤으로 하면 1톤이죠. 그러니까 10톤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준 경우. 그 다음에 비료 3요소 주고 생집, 이 볏짚, 생지피죠. 짚을 시바르당 0.7톤이죠. 700kg니까 헥타르당 7톤. 이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냉해에 얼마나 잘 견디는가 이걸 지금 보자는 거죠. 그죠? 자, 보면 자, 78년도에는 요게 이제 우리가 화학 비료 NPK만 준 경우 490kg인데 490kg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비료 3요소 탭이라든지 짚을 주니까 더 뭐합니까? 수량이 증가했죠. 정확하게는 8%입니다만 이렇게 증가하더라. 그 다음 80년대에 보니까 80년도, 이건 78년이고 80년도에는 약 40%, 그 55% 정도 이 짚을 준 경우 더 화학비료 준 거에 비해서 수량이 증가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80년도는 냉해가 엄청 크게 왔죠. 78년도는 평년이다 말이죠. 일반적인 해, 냉해가 없었던 해이죠. 그죠? 이건 한 8%에서 10% 정도 수량이 증가하지만 이 냉해가 왔을 때는 전체 수량이 490에서 200, 약 90이니까 한 200kg 정도 줄었죠. 줄은 데 비해서 이렇게 수량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84년도 보면 540kg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 490kg가 78년도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50kg 정도 늘었죠. 일반적으로 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더 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볏짚이나 퇴비를 채용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높다. 그 다음에 68년에서 86년까지 평균을 보면 평균 415kg였는데 퇴비를使用하니까 한 5% 그리고 그 생집 짚을 갈아서 넣으니까 한 7% 여기서 7%니까 한 12% 정도 더 증가하더라 하는 얘기죠. 이 말은 결국은 이제 퇴비를使用하면 효과도 있는데 퇴비보다 더 효과 좋은 것은 짚이 오히려 생짚이 더 효과가 좋다 하는 얘기죠. 짚이 그래서 우리가 벼 재배에 있어서는
라이스 스트로 생지피죠. 짚을 논에다가 이 논이 있으면 이렇게 수확하고 콤바이너로 이렇게 잘라서 콤바인이 자르는 그 같은 날이 있죠, 그죠? 잘라서 이렇게 흩어 뿌려 주는 것이 피해의 냉해를 방지하고 수량도 높이는 방법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왜? 자, 냉해를 입으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한 200kg 정도 감소를 했는데 배집을 넣어주니까 한 60%더 증가해 버렸죠. 그러면 300kg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300kg로 가정하면 이 한 60%더 증가했으니까 얼마예요? 3, 6, 18, 180kg 증가했죠. 그러면 한 480kg 정도 수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냉해의 피해를 아주 적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짚에 있더라, 볏짚에 있더라. 그러면 볏짚 라이스 스트로우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보면은 아마도 이 짚을 이렇게 이제 토양 속에 넣었다. 그러면 이 물리성을 개선을 했다. 그러니까 토양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데 클레이 점토가 많이 있죠, 그죠? 점토가 많이 있으면 좀 굳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작할 때 쓰는 흙은 잘 굳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내린다, 못 내린다. 뿌리가 잘 못 내립니다. 소위 이제 요 지표면 아래쪽에 거의 조금 아래쪽에 분포를 한다. 한 10cm, 15cm 이내에 분포를 한다. 그죠? 그러면 소위 이걸 우리가 전공용어로 천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볏짚을 넣으면 어때요? 이게 공극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심근성이라고 한다. 심근성. 깊게 이제 뿌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뿌리가 심근성으로 내려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뿌리가 깊게 받고 있으니까 양분, 수분 흡수력이 아주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위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줄기도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강해지니까 이 스트레스 저항성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 재배를 할때 벼 재배뿐만 아니고 모든 작물은 모든 크랍들은 뭘 해야 되느냐 토양 소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매니지먼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토양의 공급 포화라고 하죠. 매크로 또는 마이크로. 매크로는 대공급 좀 홀이 큰 거, 마이크로는 아주 미세한 공급을 말하죠. 그래서 대공급과 소공급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토양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시용을 하는데 일반 유기물보다도 볏짚, 생짚을 투입을 해주면 이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뿌리가 강하게 내린다. 그래서 뿌리가 강하니까 줄기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호라든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이제 도복 장성도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냉해가 예상된다. 또는 냉해가 어, 요즘 기후가 뭐 일기예보 또는 기상예보가 상당히 잘 맞죠, 그죠? 잘 맞는 올해는 냉해가 예상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볏짚 시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볏짚을 우리가 논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머시멜로가 이렇게 논마다 다 있더라. 무슨 얘기죠? 가을이 되니까 가을거지 하면서 우리가 쌀은 이 알맹이는 콤바인으로 수확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RPC로 보내버리죠.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로 가스 토정하고 뭐 이렇게 판매를 해버립니다. 근데 남은 배치벌 이 논에 투입을 안 하고 뭘 합니까? 하얀 또는 검정색 비닐로 감아버리죠.
뭐 하기 위해서? 소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사료를 이 볏짚으로 대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이 어떻게 돼 있다? 논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그러니까 병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농약을 많이 치겠죠. 농약을 많이 치니까 토양도 오염되고 쌀 그리고 그 부산물 쌀겨 왕겨 볏짚 모두 오염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염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집이라도 볏짚이라도 가을에 집이 있으면 커팅을 해서 논에다가 화는 시켜줘야 되겠다. 화는 다시 투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앞으로 우리 농학자로서 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농업 연구를 하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see you next time.